이제는 더 이상의 뭐 입당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격적인 입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버스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먼저 앉아 계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의미가 상당하다. 그 당이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을 국정농단으로 구속하고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혼돈과 정리 과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거든 좋습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앞서 화면에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네. 다소 하룩한 그런 지표가 나왔던데 민주당 내 그 네거티브 경선 과정이 두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겁니까? 네거티브 파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조금 내려오고 이낙연 후보는 예비 경선 직후에 상승세였거든요. 그런데 네거티브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까지도 다소 타격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여당 경선을 바라볼 때 호남표에서도 이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도 과연 이런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과 MZ세대 달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네. 네거티브 파장이 이 여당 경선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하락세는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맥주 회동을 한 뒤에 좀 뭐 잦아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인데 엊그제 국민의힘 입당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좀 보면요. 네. 국민의힘에서의 절대적인 지지 때문에 지금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당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뭐 지지율을 뭐 더 끌어올린 데는 저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입당한 것이 여러 가지 뭐 요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지율 상승에는 저는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마치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도덕성 논란을 이제 돌파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이 입당을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입당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 지지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배 대표님 이 대목에서 한번 진단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저는 같은데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입당을 한 것은 결국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된 거죠. 이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투명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빠지고 심지어는 TK 지역 지지율도 빠지고 60대 이상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선으로 반등할지 그 반등 시점이 당장 다음 주가 될지 8월 중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일단 입당을 한 이후에는 이른바 친윤파의 호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더 이탈이 차단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TK 대구 영북 지역도 가장 윤석열 후보가 공을 많이 들인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제 충청입니다. 저는 이제 충청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 충청권에서도 불확실했거든요. 네. 출마하는지 여부는 이제 확실해졌지만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의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안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준리벽화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나 중도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지지층들이 결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한 달 동안의 행보를 보면 본격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저는 그 여론조사 상에서 응답하신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무당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당층, 이 부동층이 윤석열 총장의 이 한 달 동안에 입당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저는 조만간 8월 달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은 상당히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일 확률도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아까 그 네거티브 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 간의 네거티브 전은 지금 양 후보에게 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는 게 이번 주에 나온 MB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지역주의, 백제 논란 발언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오히려 TK와 PK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반면에 호남은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결국은 이 지역주의 논란을 누가 제기했던 간에 이 지역주의 논란을 이 대선판에 끌고 오는 거는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대선 후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랜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제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K와 PK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본선 결선을 위해서요. 네. 이재명 지사보다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때리기에 치중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 듯한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나요? 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세균 후보도 호남 기반이거든요. 네. 결국 가장 겹치는 후보는 지지 기반이 겹치는 후보는 이낙연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또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빠진다는 것이고 최근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이거든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이제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빠진 이유도 있겠지만 호남 이외의 친문 지지층에서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네거티브 이유도 있지만 정세균 후보가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낙연 후보로서는 앞으로 더 정세균 후보의 지지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정세균 후보에게 뺏기느냐 이 지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이제 호남 쟁탈전 물론 경선을 앞두고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런데 한편에서는 너무 이게 집토끼를 우선시하다가 이게 또 다른 또 산토끼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대선 그 경선인단이 벌써 170만 명이 넘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호남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호남 출신이라든가. 그렇다면 이 지금 차기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 통과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 호남에서 과반을 득표를 해야만이 차기 대선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토끼를 생각하기보다는 산토끼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집토끼부터 먼저 다 잡아야 된다는 욕구가 이 후보들에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선 네. 끝까지. 이재명 지사와요 이낙연 네. 전 대표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달리 나타났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을 이낙연 전 대표는 흡수를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또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간다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데 그 점은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는데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은 이낙연에게로 가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면은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옮겨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의 또 독특한 특성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안정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풍부한 경험 때문에 60대 이상 중도 보수도 일부가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들은 60대 이상과 중도 보수의 성향이 이낙연 후보는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07년 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명박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차가 이미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정동영 후보에 비하면 그래도 대통령 투표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실제 투표하러 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년 대선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재명 대 이낙연 공방이 너무 심해지면 자칫 통합이 안 되고 균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이낙연 지지자들의 그 다자 대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분들 중에는 보면 역선택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역선택이요?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든가 중도 보수층에서 이 이낙연 후보를 좀 역선택하는 경향이 다자 대결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대결을 붙었을 때는 이 중도 보수들은 당연히 이낙연과 이재명과 윤석열을 붙였을 때는 당연히 윤석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역선택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본선까지 저는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요. 그 공통 분모가 항상 남성보다 여성들의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특성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런 강한 마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본선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좀 지지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민주당 경선이 뭐 차치 네거티브 전도 있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차기 대선 구도에서는 상당히 저는 이로운 면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야권 대선 후보도 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생각보다 빠르게 입당을 했는데 그 요인을 어떻게 봅니까? 최근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가장 큰 건 지지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는다. 이건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 현상으로 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PK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60대 이상은 이 보수 성향 후보에게는 60대 이상이 이 지지 세대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경쟁자가 등장한 거예요. 누구냐면 최재형 후보입니다. 네. 최재형 후보가 TK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근접해 있는 정도의 위협은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최재형 후보는 속전속결로 입당했는데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윤석열 후보가 왜 입당을 안 하느냐. 네. 그 지지율의 타격이 하락이 윤석열 후보의 결정에 저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만큼 이제 견제와 검증이 당내에서도 본격화할 텐데요. 뭐 홍준표 의원은 연일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 비판을 하고 있는데 향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면하고 전혀 새로운 윤석열 총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존의 행보로는 안 된다. 이런 기존의 말씀이군요. 행보로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오히려 실의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검증은 대다수 여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네. 이 무마시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자들끼리의 검증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후보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자기 대통령의 한 발짝을 지금 내딛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치열하게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상승세가 만만치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MBN 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지금 홍준표 후보를 제끼고 2등을 하는 걸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2등을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들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그리고 TK, PK에서는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라도 우리가 지지를 해서 정권을 교체를 해야겠다는 욕구가 매우 강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그러나 한 달 동안 보여준 행보를 보면
보수들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입당함과 동시에 철저한 검증과 함께 그리고 상대 후보들이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줬기 때문에 야권의 지금 이 경선판도 상당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로 네. 넘어갔는데요. 지금 지지율 그 야권에서 3위로 나오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의원보다도 앞선 것도 나오는데 네. 4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컨벤션 효과라든가 향후의 지지율에도 또 어떤 상승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최재형 후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세 가지거든요. 대인차. 대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대체 인물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출마 선언에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못했던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 또 의지, 또 비전 이런 것이 제시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인지도입니다. 네. 우리 MBN 방송을 통해서도 최재형 후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에서 다른 유력 후보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출마선을 통해서 얼마만큼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냐. 마지막으로는 대인차 중에서 차입니다. 차별화 전략인데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던 후보가 후발주자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와는 다르게 속전속결로 입당을 했죠. 그다음에 소규모 캠프를 꾸리고 있죠. 조용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죠. 또 개인적인 미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살려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PK입니다. PK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출마 선언 이후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15%를 넘을 수 있느냐가 네.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른바 삼지대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김동연 전 부총리 행보에 관심이 있는데 두 후보의 선택 어떻게 전망합니까? 저는 뭐 김동연 후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연 후보와 연합 짝짓기하는 후보에게는 상당히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저는 시간이 좀 없어 보이고 반면에 이 모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급상승이 최대 피해자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데요.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제3의 후보로 출마하든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존재감이 지금 윤석열, 최재형 이게 좀 저는 그다지 존재감을 좀 일으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야권 단일 후보로 좀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좀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배 대표님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독자 출마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타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거나 본인이 본선 후보가 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부분이고 두 번째 영향력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소멸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도층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안철수 대표의 얼마가 되든 아니든 간에 자기의 지지 기반인데 그래도 대선 후보로 출마해야만 자기 지지층을 가져갈 수 있고 물론 비판은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네. 정치는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지층은 가져간다라는 격언과 법칙에 따르면 저는 독자 출마 가능성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유승민 원희룡 후보라든가 이제 당내 주자들 움직임도 분주할 텐데요. 어떤 당내 지지율의 어떤 후보들 간의 변곡점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1차 TV 토론. 네. 1차 TV 토론을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모습,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1차 TV 토론에서 만일에 두드러지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뭐 그것이 좀 야당 대선 지지율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림픽 선수들의 땀방울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오로지 피와 땀의 노력이 빚어낸 값진 무대입니다.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다. 쫄지 말고 대충 쏴라며 스스로 격려하는 다짐들. 경기 못지않게 선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갈등과 반목, 남 탓이 일상이 된 현실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 선수들로부터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